안녕하세요. 저는 40대에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소중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최수미라고 합니다. 지금의 제 삶은 더없이 행복하지만 이 행복을 얻기까지 저는 지옥의 문턱을 넘어야 했습니다. 제 첫 번째 결혼은 25 꽃다운 나이에 시작됐습니다. 전 남편 이용석은 저보다 8살이 많았는데 그만큼 다정하고 자상하고 또 능력도 있는 남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집안이 돈이 많았죠. 전 남편은 첫눈에 저에게 반했다며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꼭 저랑 하고 싶다고 했죠. 저도 어른스럽고 듬직한 그 남자가 좋았고요.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오갔는데 시어머니가 처음엔 저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린 거 말고는 볼 게 하나도 없다며 왜 굳이 저 같은 애랑 결혼을 하느냐 하셨다더군요. 나이 어린 거 말고는 뭐 볼 게 있니? 집안도 평범하고 학벌도 그저 그렇고 어디 이름도 없는 그런 회사 다닌다며. 뭐 하나 볼 게 없잖아. 하지만 용석 씨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무조건 저랑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아들을 꺾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결혼은 성사되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저는 퇴근하고 곧장 레스토랑에 갔고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수미야, 회사 다니느라 많이 힘들지? 힘들긴 신혼여행 갔다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못한 일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제 대답에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회사 그만두는 게 어때?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버는 걸로 충분하잖아. 자기까지 왜 고생하면서 힘든 회사 일에 시달려야 돼. 나는 자기가 좀 쉬면서 집도 보살피고 그랬으면 좋겠어. 결혼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기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결혼을 했어도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기에 남편의 말은 더더욱 당혹스러웠죠. 남편은 자기가 워낙 바쁘니까 저보고는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내조에만 집중해줬으면 하는 말을 다시 말하더라고요. 저는 좀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내조를 해주는 게 맞는 건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도 시어머니도 빨리 아이를 가지길 바라기도 했어요. 결혼을 했으니 나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또 그때까지도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기에 제가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져서 며느리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좀 쉬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 남편의 마음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게 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 이만한 집에 시집 왔으면 너무 내 고집만 부리지 말고 이 정도는 맞춰야 될지도 몰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사원증을 반납하면서 앞으로는 이용석의 아내이자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겠다는 결심을 했죠.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 어머님은 본격적으로 아이부터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좀 보호해야 한다며 유명한 한의원에 저를 데리고 가셨죠. 거기에는 연세가 많으신 한의사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제 진맥을 짚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며느래기 몸이 태생적으로 차고 아기 집도 약하네. 임신이 쉽지는 않겠어. 임신이 쉽지 않겠다는 그 말에 어머님은 저를 조용히 흘겨보시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진료를 받았는데 남편은 문제없이 건강하다고 하셨다네요. 그렇게 집에 가는 길에 어머님이 비아냥거리시는 겁니다. 나이가 어려서 임신은 금방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보네 라면서요. 저한테는 너무 상처였죠. 어쨌든 저도 제 몸 상태가 그랬구나 싶어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의 본격적인 닥달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님은 매일같이 전화하셔선 약은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있냐고 감시하셨거든요. 그 약은 꽤 오랫동안 달아서 먹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의원에 갔더니 그 한의사분이 하는 말이 자궁도 약한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 말에 역시나 집에 오면서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데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지. 너는 예전에 사회생활도 했다는 애가 그렇게 마음이 약해 빠져서 어디다 쓰니? 라며 또 나무라셨어요. 저는 죄인이 된 기분으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솔직히 어머님이 매일같이 전화해서 임신 소식은 없는지, 약은 잘 챙겨 먹는지 등등 감시하고 압박을 하니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당신이 스트레스 원인인 줄도 모르시는지 끝없이 저를 압박했죠. 마음을 편히 가져야 아이가 생긴다고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의 감시 속에서 하루라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으니 정말 어불성설이었죠.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 결혼 6년 차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때까지도 생기지 않았고 그 사이 저는 몸과 마음 모두 만신창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노골적으로 애 하나 못 낳느냐고 속상해하셨고 저는 그 속에서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적극적인 시술은 하지 않았어요. 보통 난임 기간이 길어지면 난임병원에 가서 적극적인 치료라도 하지만 저는 그것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은 엄청 맹신하는 보살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겨야 된다고 시술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대요. 그리고 제 사주에 아이가 있기는 하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고 했고 그렇다 보니 시술도 못 받게 된 거죠. 심지어 남편 역시도 병원에서 정액 채취를 하는 게 수치스럽고 하기 싫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정작 의학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는 건 남편과 어머님인데도 저한테만 임신 안 되냐고 닥달했던 거죠. 오로지 한약과 점쟁이 말에만 의존하면서요. 그 집에서 저는 혼자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을 붙잡고 내 소원이니 시술 한번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한의원 진맥만 짚었지 제대로 된 병원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 한의원에서는 남편은 너무 건강하고 정상이라고만 하는데 하지만 임신 기능이 진맥으로 다 나오겠나요? 전문적인 병원에서 검사 좀 해보자고 제가 그렇게 애원하니 남편도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고 결국 검사와 시술 날짜도 잡았습니다. 어머님 몰래 해야 했기 때문에 조용히 진행을 하기로 했죠. 그러는 와중 저희 집에 일을 봐주시던 도우미 분이 계셨는데요. 집에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둬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잘 아는 도우미 분이 있는데 젊고 싹싹하고 일도 잘한다며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볼 겸 오시라고 했고 이혜진 씨가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젊은 사람인 거예요. 나이를 보니 저보다도 2살 어리더군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다른 집 살림해주는 일을 하나 싶기도 하면서도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대단하다 싶기도 했습니다. 집에 일하는 사람이 너무 젊고 예뻐서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노파심이라고 애써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한 혜진 씨는 정말 야무지더라고요. 처음에 잠깐 했던 제 걱정이 무색하게 손은 어찌나 빠르고 꼼꼼한지 게다가 음식까지 정말 잘했습니다. 와, 역시 전문가다 싶을 정도로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저도 너무 만족했죠. 그것뿐인가요? 성격도 싹싹해서 저랑은 너무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와 달리 제 남편은 혜진 씨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랐어요. 평소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 꽤나 신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누구에게나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혜진 씨에게는 지나치게 무뚝뚝하고 싸늘한 거예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혜진 씨가 저녁 식사 메뉴라던가 뭔가를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혜진 씨가 기분 상할까봐 괜히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했고 남편에게도 따로 뭐라고 했죠. 혜진 씨한테 왜 그렇게 냉랭하게 해, 섭섭하게. 밖에서 하루 종일 사회생활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한테도 사회생활 해야 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뜻이 아니라. 됐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해서 냅뒀는데 지나고 보니 정말 웃긴 일이었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은 지 속에서 들끓고 있는 진짜 속마음을 감추기 위한 어설픈 연극을 한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검사 날짜를 앞둔 어느 날 어머님은 또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듣고 와서 저를 닥달했습니다. 내가 아주 유명하다는 스님을 찾아뵀는데 그 스님 말이 네 덕이 부족해서 자식 문이 안 열린단다.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대. 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부터 저를 따라오라고 해서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사찰에 데리고 가서 절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정성이 부족하다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거절하기도 힘들어서 그렇게 어머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둘만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요. 사건이 터진 그날도 저는 어머님과 사찰에서 저를 올리고 있던 때였어요. 아버님께 전화가 왔고 어머님이 급한 일로 바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달리 일찍 집으로 가게 되었죠. 보통 한 8시쯤 도착하는데 그날은 6시쯤에 온 것 같아요. 완전 녹초가 되어 현관문 도어락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방에서는 남녀가 대화하는 소리였으니까요. 이렇게 자주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치? 나도 좋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떨리는 심정으로 안방 문고리를 잡아 돌렸습니다. 제 눈앞에서는 제 남편과 이혜진이 제 침대 위에서 나란히 앉고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면서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 쇳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제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치자 남편은 경기를 일으킨 듯 화들짝 놀라고 이혜진도 겁에 질린 쥐새끼처럼 소리를 지르며 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남편과 이혜진이 놀아난 것을 확인한 거죠. 남편은 바지를 겨우 입고 다가와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저녁에 술을 먹다가 취기로 실수를 한 것 같다고요. 하지만 남편의 말과 달리 그 두 사람은 너무 오래된 사이 같았습니다. 저는 그 즉시 이혜진을 쫓아냈습니다. 이혜진도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도망을 쳤죠. 저는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고요. 다음 날부터 남편은 매일같이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제 상황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하지만 멍청하게도 또 안타깝게도 저는 남편을 아직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보다는 6년간의 세월이 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를 용서할 수도 그렇다고 내칠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난임 검사는 취소를 했고 저는 방에서 누워만 지냈어요. 어떤 해결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고 어머님의 전화 연락도 다 피했죠. 어머님은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연락을 안 했는데 아마 남편이 이 일에 대해 다 얘기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이혜진이었어요. 저희 집에 왔다고 문을 열어달라는데 너무 기막히고 화가 나더라고요. 무슨 낯짝으로 여길 오느냐 했더니 저한테 꼭 할 말이 있대요. 목소리가 저에게 미안하거나 잘못을 빌러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 소리를 하러 온 건가 어디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었죠. 이혜진은 저에게 초음파 사진을 내밀더군요. 저 임신했어요. 8주래요.
너무 기막혔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벙쪄 있자 이혜진이 그러더라고요. 뱃속에 사장님 아이가 있다고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지난 6년간 그토록 아이를 원했던 저에게는 찾아오지 않았던 그 아이가 저를 배신한 그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이혜진은 이미 제 남편에게도 어머님에게도 이 사실을 다 알린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거 상관없다고 이혜진에게 수술하라고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달랐습니다. 저를 찾아와 냉정하게 말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어쩌겠니? 이혼하고 네가 나가주는 수밖에 없다. 네? 어쨌든 혜진이가 우리 용석이 애를 가졌잖니. 이게 운명인가 싶기도 해. 너는 그렇게 용을 써도 안 가져지던 아이가 걔한테는 이렇게 금방 들어섰잖아. 그리고 너 들어보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난임센터 예약했다며? 내가 뭐랬어. 보살님이 자연적으로 임신해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했냐고. 너 내 말 무시하고 시술 받으려고 했지? 네가 시어머니 말을 얼마나 개똥으로 들은 거냐. 어머니, 바람핀 사람은 이용석이에요.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도 잘한 거 없다 이 말이야. 막말로 네가 지금 애라도 있었으면 나는 무조건 네 편이다. 이혜진 뱃속에 애가 있든 말든 돈이라도 쥐어주고 수술하라고 했을 거다. 근데 봐라. 너는 없고 걔는 우리 용석이에 임신했잖니. 너랑은 죽어도 안 생기던 애가 걔랑은 이렇게 금방 생기니. 이게 운명인가 싶기도 하다. 긴 말 할 것도 없고 위자료 줄 테니까 정리해. 솔직히 가사도우미 출신 며느리 나도 썩 탐탁지 않아. 근데 또 생각해보면 걔랑 너랑 뭐가 그렇게 다르겠니? 너라고 뭐 대단한 집안의 교수도 아니었잖아? 고집 부려봤자 너만 힘드니까 끝내라. 라는데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누가 보면 제가 바람을 핀 줄 알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어머님과 그 사이에 얘기가 된 건지 말을 바꾸고 더 이상 제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한텐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그만하자. 내 애를 가졌다면 책임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위자료는 섭섭치 않게 줄게. 남편도 결국 어머님 아들이더군요. 지난 6년의 세월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럴수록 오기가 생겨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부모님과 남편은 변호사를 구해 저한테 대응하려고 한 모양이지만 저는 죽어도 물러나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10개월 가까이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제 편은 없는 건지 그맘때 공교롭게 친정오빠가 사업 관련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주변에 돈까지 빌렸는데 그 일로 오빠가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친정 부모님은 울면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오빠가 그 돈을 못 갚으면 감옥 들어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위자료라도 받아서 오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요. 친정 식구들까지 저에게 이혼을 하려고 종용을 하니 정말 믿을 곳 하나 없다 싶더라고요. 저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과정을 밟으면서 이혜진 씨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좋아서 입이 찢어졌다는 소리도 들려왔죠.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나왔고 제 위자료로 오빠를 도와주었습니다. 오빠를 도운 건 다행이었지만 그때의 제 심정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비참하고 피눈물이 나네요.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던 저는 남편 집에서 미처 들고 오지 못한 몇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챙기러 간다고 연락 후 찾아갔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혜진이 거실을 떡하니 차지하고 아이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 싹싹하고 성실하던 가정부 이혜진이라는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거만한 승리자처럼 저를 쳐다보면서 짐 챙기고 빨리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안주인은 자기라 이거죠. 저는 비참한 기분으로 제가 미처 못 갖고 갔던 짐을 챙겼습니다. 이혜진은 제 뒤까지 따라와 제가 뭘 챙기는지 감시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방을 나서려다가 이혜진이 안고 있는 아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지만 좀 이상하더라고요. 물론 갓난아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그 아이는 이용석도 이혜진도 전혀 닮지 않았거든요. 이용석은 좀 하얗고 눈도 작고 기다란 편인데 이혜진 품속의 아이는 까맣기도 하고 쌍꺼풀도 짙고요. 이용석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혜진을 닮은 것도 아니었기에 좀 의아했습니다. 그냥 안 닮았다 정도가 아니라 너무 결이 다른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빤히 쳐다봤는데 그 순간 좀 전까지 여유롭던 이혜진이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아이를 확 돌려앉는 거예요. 뭘 그렇게 쳐다봐요? 라면서 저를 엄청 경계하면서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가 울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지 싶더라고요. 저에게 어떤 촉이 왔던 거죠. 그렇게 저는 어쨌든 짐을 마저 챙기고 잠깐 화장실을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이혜진은 혼잣말로 가지가지하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들은 척 화장실에 들어가 남편의 칫솔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늘 같은 브랜드, 같은 색상의 칫솔을 쓰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혜진이 아기 기저귀를 가는 사이 몸을 슬쩍 숙여 아이의 쪽쪽이도 챙겼습니다. 혹시 돌아볼까봐 가슴이 막 뛰었는데 전혀 눈치 못 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가지고 온 물건으로 친자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촉이 뭔가 그 아이가 이용석의 아이 같지가 않았거든요. 며칠 뒤 결과서를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결과는 놀랍더라고요. 친자 불일치. 한마디로 그 아이는 정말로 남편 이용석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지를 보고 멍해 있다가 그 뒤에는 한참을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면서도 또 한편으론 너무 통쾌해서 눈물까지 나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었냐면 그전까진 제 꼴이 너무 비참하고 서글프고 그랬는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순간 너무 후련하고 통쾌하고 속이 시원하게 뚫린 것 같은 겁니다. 진짜 비참하고 우스운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전시모와 전남편이 된 거니까요.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 결과지를 들고 그 집으로 쳐들어가 시어머니와 남편의 면상에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이것 봐라.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손주는 가짜다. 속고 있는 게 참 우습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얘기해줘야 되지? 싶더라고요. 차라리 모르고 그 아이를 키우게 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복수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내킬 때 언제든지 폭로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저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 친자검사지는 깊은 서랍 속에 넣어두었죠. 그 뒤로 저는 다시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회사에 다녔고 열심히 살았죠. 그 친자검사지가 제 분한 감정을 좀 풀어주었기에 마음을 다잡고 다시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오빠도 후에 도와준 돈 고맙고 미안했다며 이자까지 쳐서 저에게 돌려주었고요. 그렇게 지난 상처를 잊고 살다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결혼 전제로 연애를 하던 차에 놀랍게도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써도 오지 않던 아이가 연애 때 생긴 거죠. 그렇게 저는 재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의 어린이집 입학 상담을 위해 한 어린이집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좀 크고 유명한 어린이집이라 상담 예약을 겨우 잡고 찾아갔죠. 그 어린이집은 2개의 건물로 유치원과 함께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놀이시설에서 잘 노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먼저 어머니, 세윤이가 잘 노니까 좀 놀다가 데려가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어린이집 마당이나 주변을 좀 구경하고 오겠다며 아이를 맡기고 잠시 나왔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 황당하게도 그 지옥 같던 얼굴들을 다시 마주친 거예요. 더 늙고 심술궂은 얼굴의 전시모와 왠지 모르게 초췌하면서도 날카로운 표정의 이혜진이 있더라고요.
이혜진은 아이를 데리고 왔었는데 아이 원복을 보니 이 유치원에 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저를 알아보더군요. 어머, 이게 누구야? 어떻게 이런 데서 다 만나? 저는 인사도 하기 싫어서 그냥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네가 여기 웬일이야? 재혼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설마 애도 있었니? 그러기에 제가 웃으며 그랬죠. 네, 금방 생기던데요. 제 말에 전시모는 코웃음을 치며 비꼬는 겁니다. 허참, 몸에 문제 있어서 애도 못 가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나 보네. 라며 사람을 긁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다 밝힐 때가 왔다는 것을요. 당연하죠. 문제는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었을 테니까요. 그걸 아직도 모르시는구나. 그 말에 전시모 눈이 돌더라고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 아들이 무슨 문제? 우리 손주가 떡하니 있는데 내 아들이 무슨 문제? 그 말에 이혜진의 얼굴이 순간 당혹스럽게 질리면서 제 눈치를 살짝 보더라고요. 저는 피식 웃었죠. 이혜진은 다급하게 전시모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가요. 상대하지 말고. 저는 이혜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혜진 씨, 나 그때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짐 챙겨 나오던 날 기억나? 네? 그 집에서 뭐 없어진 거 없었어? 그게 무슨... 저는 여유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죠. 실은 내가 그때 아기 쪽쪽이 들고 갔거든. 아무리 봐도 아기가 이용석이랑 너무 안 닮은 거야. 그래서 이용석 칫솔도 들고 갔어. 그 말에 이혜진의 눈이 공포로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전시모가 놓칠 리 없었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자르며 웃었습니다. 10년 묵은 채증이 한순간에 내려가는 기분을 느끼면서요. 어머님, 제가 그걸 들고 가서 뭘 했겠어요? 저는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복수는 한 셈이네요. 어머님 며느님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그 귀한 손주가 과연 누구인지.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순간 이혜진이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미쳤어? 어디서 개수작이야! 하지만 제 말에 전시모가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서는 이혜진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 여자 미쳤나 봐요. 아무 헛소리나 하는 거예요.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 선생님께서 부르시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두 분이서 얘기 잘 나눠보세요. 그렇게 저는 자리를 떴고 고개를 힐끗 돌려보니 전시모도 이혜진도 표정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전시모는 결국 머리카락을 뽑아 자기 손으로 직접 친자 검사를 의뢰했다더군요. 그리고 친자가 아닌 게 밝혀진 것을 알게 되었다죠. 이혜진은 몇 년 전 제가 쫓겨났던 그 모습 그대로, 아니 더 비참하게 아이와 함께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그 오랜 기간 남의 자식을 친자식인 줄 알고 키웠던 이용석과 전시모. 특히 전시모는 충격으로 알아누웠고 헛소리까지 하면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 남편도 그동안 키워온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과 속았다는 분노에 허구한 날 술을 퍼먹고 산다고 하고요. 그 무당말이 맞긴 했네요. 제 팔자에는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가 이용석의 아이는 아니었던 거죠. 저는 지금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남편과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 행복이 그들에게는 가장 완벽한 복수가 되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결국 좋은 일이 될지 안 좋은 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결혼에서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그로 인해 지금의 남편 그리고 지금의 아이도 얻었으니 저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 되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 내 인생에 다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